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현상금 217억 원. 그가 사라진 날 도시 여러 곳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이틀 만에 최소 6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멕시코 이야기 같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멕시코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남자가 죽으면서 드러난 건 총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 봤더니 도착한 곳이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한국. 네, 이건 단순한 카르텔 이야기나 해외 범죄 다큐가 아닙니다. 중국 공장에서 시작된 화학물질, 멕시코의 비밀 실험실, 미국 거리의 현금,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거쳐 한국 거래소를 스쳐 지나가는 구조, 520만 원이 43억 원이 되는 시스템, 그리고 그 43억 원이 세탁되어 수천억 원 규모로 움직이는 네트워크. 이건 범죄 스릴러가 아닙니다. 하나의 경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이 정말 단지 스쳐 지나간 곳일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원형의 일부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멕시코의 총성이 어떻게 중국을 거쳐 한국의 금융 시스템까지 연결되는지 그 돈의 경로를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이 퍼즐은 절대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이 구조가 다시 등장했을 때 여러분은 이미 그 연결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멕시코에서 울린 총성이 아닙니다. 거리에서 벌어진 혼란도 아닙니다. 이 모든 판을 완전히 바꿔버린 아주 작은 디테일입니다. 펜타닐은 밭이 필요 없습니다. 공장이 필요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가속시켰습니다. 코카인은 코카나무가 필요하고 헤로인은 양귀비가 필요합니다. 땅이 있어야 하고 계절이 있어야 하고 수확이 있어야 합니다. 즉 농업의 논리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펜타닐은 다릅니다. 이건 농산물이 아니라 공업 제품에 가깝습니다. 밭도 필요 없고 산도 필요 없고 계절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화학물질과 생산 체계입니다. 농업에서 공업으로 넘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확장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수익도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펜타닐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구체, 즉 원료 화학물질입니다. 비유하자면 빵집의 밀가루 같은 겁니다. 밀가루는 빵이 아니지만 밀가루가 없으면 빵은 나올 수 없습니다. 국제 탐사 보도에서는 이 전구체가 어떻게 국경을 넘고 어떤 경로로 이동하며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탐사 시리즈 펜타닐 엑스프레스는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퓰리처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샀는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전구체가 합법적인 산업용 화학 제품처럼 유통될 수 있다면 그 순간 범죄 조직의 운영 방식도 글로벌 공급망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작은 밀거래가 아닙니다. 물류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폭발적으로 키운 건 수익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산업에서든 수익이 수십 배, 수백 배라고 하면 대부분 의심부터 들죠. 그런데 펜타닐은 바로 그 지점에서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원가가 거리에서는 엄청난 가치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를 차갑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제품이 압도적인 이익을 만들어내고 게다가 공업 시스템처럼 빠르게 확장 가능하다면 자본은 그쪽으로 몰립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펜타닐은 단순한 마약이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은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한때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최근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고 해도 절대적인 숫자는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AP통신과 CDC 자료에 따르면 최근 연간 약 8만 명 수준의 사망이 보고되었습니다. 8만 명이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소도시 하나가 1년의 통째로 사라지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단순히 의료비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이 생산성을 잃고 가정이 붕괴되고 지역 경제가 약해지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쌓입니다. 문제가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더 이상 치안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이자 안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사안을 단순 범죄로만 보지 않습니다. 금융, 무역, 공급망, 정책 압박까지 동원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펜타닐은 농산물이 아니라 공업 제품에 가깝고 전구체는 글로벌 물류처럼 이동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수익 구조가 전체 시스템을 움직이고 그 피해는 한 국가의 경제를 뒤흔들 만큼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엄청난 돈은 어디로 갈까요? 거리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현금이 쌓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그대로 은행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총성보다 조용하지만 훨씬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공급과 수요가 맞물린 자금 세탁의 시장,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지점에 한국이 등장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돈의 흐름으로 들어가 보죠. 아까 우리가 던진 질문 기억하시죠? 거리에서 펜타닐이 팔리면 현금이 쌓입니다. 그런데 그 현금을 그대로 은행에 넣는 순간 바로 레이더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돈을 벌었다가 끝이 아니라 돈을 살려야 한다가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총성보다 조용하지만 훨씬 정교한 세계가 열립니다. 이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키워드는 하나예요. 환전 가살안입니다. 마약 거래로 생긴 돈은 보통 현금 형태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현금을 깨끗한 돈처럼 보이게 만들려면 결국 다른 통화, 다른 형태, 다른 시스템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세탁이고요. 그런데 왜 자꾸 중국이 등장할까요? 이건 감정이나 국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예요. 미국 재무부 산하, FinCEN,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는 2025년 8월 28일 멕시코 기반 범죄 조직들이 중국계 자금 세탁 네트워크 CMLN3를 활용하는 패턴을 금융기관에 공식 경고했습니다. CJNG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같은 조직이 언급되고 금융기관들이 어떤 신호를 의심해야 하는지도 꽤 구체적으로 담겼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중국에는 개인이 해외로 돈을 빼내는데 제약이 크고 그래서 공식 루트가 막히면 비공식 루트가 커지는 현상이 생기기 쉬워요. 그 비공식 루트가 흔히 말하는 지하은행 브로커 네트워크고요. 이 브로커들은 돈을 옮겨주는 서비스를 수수료 받고 제공합니다. 여기서 카르텔과 브로커의 이해관계가 딱 맞물립니다. 카르텔은 미국에서 생긴 현금을 다른 형태로 바꿔야 하고 중국 쪽 자금 수요자들은 위안화를 해외 통화나 해외 자산으로 바꾸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장처럼 돌아가냐? 아주 쉽게 말하면 한쪽은 달러가 필요하고 다른 쪽은 위안화를 밖으로 빼고 싶고 브로커는 그 사이에서 양쪽 수수료를 먹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브루킹스의 반다 펠밥 브라운은 2025년 12월 공개된 글 기준 12월 9일 자료에서 중국계 범죄 네트워크가 미주 지역의 불법 시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면서 무역 기반 자금 세탁 TBML과 비공식 금융 네트워크를 강하게 지목합니다. 자, 이제 방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건 기술 설명이 아니라 구조 설명입니다. 절대 따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왜 추적이 어려운지를 이해하는 용도예요. 첫 번째는 거울 거래 같은 방식입니다. 이걸 상상해 보세요. 멕시코 쪽에서 누군가 현금을 넘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돈이 국경을 넘는 장면이 없습니다. 왜냐면 같은 시각에 중국 본토 쪽에서 동일한 가치의 돈이 다른 계좌로 움직여버리는 식으로 맞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록상으로는 국경 이동이 흐릿해지고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가 한 번에 안 잡힙니다. 두 번째는 무역 기반 세탁입니다. 이건 더 현실적으로 들릴 거예요. 실물 상품은 실제로 오가는데 가격이 비정상인 겁니다. 예를 들어 원래 값보다 훨씬 비싸게 적어서 차액을 돈의 이동으로 처리하는 식이죠. 겉으로는 정상 무역처럼 보이니까 규모가 커지면 진짜 추적이 어려워져요. 브루킹스에서도 이런 TBML이 왜 강력한 도구인지 자세히 다룹니다.
그리고 여기서 2020년대 들어 세 번째가 급속도로 커집니다.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왜냐면 암호화폐는 국경을 넘는 속도가 빠르고 여러 지갑을 거치면 돈의 흐름이 실타래처럼 꼬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 몇 통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자동화된 구조가 등장합니다. 이걸 숫자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요. 블록체인 분석 기업 차이나리시스는 2026년 1월 27일 공개 글에서 중국어권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2025년에 약 161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처리했고 2025년에만 1,899개 이상의 활성 지갑이 관찰됐다고 설명합니다. 달러 161억이면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 돈으로 치면 조 단위가 아니라 수십조 원대 느낌이죠. 정확 환산은 시점 환율에 따라 달라져서 여기선 범위를 잡아 말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자랑이 아니라 이 말이 의미하는 현실입니다. 지갑이 1,799개 이상이면 어떤 느낌이냐면 거울 거래가 거울이라면 이건 거미줄에 가깝습니다. 돈이 한 가닥으로 쭉 흐르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갈래로 찢어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시기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한국이 왜 나오죠? 이 질문이 자연스럽잖아요. 여기엔 두 가지가 겹칩니다. 하나는 인프라입니다. 거래가 활발하고 유동성이 높은 곳은 합법 거래자에게는 편리하지만 불법 자금 입장에서도 들어오고 나가기 쉬운 환경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의 빈틈이에요. 국내 거래소는 실명 확인을 강화해 왔지만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는 과정에는 국제적으로도 늘 사각지대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도 그 사각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연합뉴스와 코리아중앙데일리는 2026년 1월 19일 한국 관세청이 약 1,500억 원, 148.9 빌리언 원 규모의 암호화폐 관련 불법 외환 세탁 혐의 국제범죄 조직을 적발했고 중국 국적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해는 분명히 끊고 갈게요. 이 얘기는 한국 거래소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이 특별히 더 범죄적이다도 아니에요. 다만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거래가 크고 돈이 빨리 도는 시장은 범죄 자금이 테스트해 보려는 유혹이 커집니다. 그건 금융이 발달한 나라들이 공통으로 겪는 숙제예요. 그리고 한국도 그 숙제를 숫자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데이터 인용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 자금 이동 외환 거래 중 83%가 가상자산 암호화폐 과 연관되어 있었다고 한국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즉, 코인을 경유하는 길 이 실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 왔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결론은 공포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펜타닐은 단지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 그걸 둘러싼 돈이 국경을 넘는 방식이 너무 현대적이고 너무 시장처럼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의 이동이 중국의 자금 수요, 멕시코의 범죄 수익, 미국의 현금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라는 신형 레일을 타고 한국 같은 고유동성 시장까지 스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돈이 어떻게 세탁될 수 있는가의 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장면을 기억하죠. 현상금 217억 원짜리 인물이 사라졌고 그 직후 도시가 불타고 공포가 번지고 질서가 깨졌습니다. 그 사건이 왜 더 위험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왜 한국 기업과 투자, 무역 리스크로까지 이어지는가? 이제 다음 파트에서 그걸 딱 연결해 볼 겁니다. 한 줄로 예고하면 이거예요. 보스가 사라지면 폭력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쪼개집니다. 엘멘초, 현상금 약 217억 원, 멕시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의 수장. 2026년 2월 22일 멕시코 특수부대 작전 중 사망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멕시코 국방부 발표를 인용한 현지 언론과 국제 보도들이 동시에 전했습니다.
작전 직후 여러 지역에서 보복성 방화와 도로 봉쇄가 이어졌고 사망자가 수십 명에 달했다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스가 죽었으면 이제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죠. 하지만 범죄 조직의 경제학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풍선 효과, 발룬 에펙트. 한쪽을 세게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실제로 2024년 시날로아 카르텔의 핵심 인물이 체포된 뒤 해당 지역 살인 사건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직이 쪼개지면서 후계자들이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유지되던 상태에서 균형점이 깨지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폭력이 증가하는 경우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건 범죄를 옹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보스가 있을 때는 내부 규율이 있습니다. 보스가 사라지면 규율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조직이 됩니다. 작은 조직들은 더 예측 불가능하고 더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멕시코에는 생각보다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케이오트라와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수백 개의 한국 기업이 법인 또는 사업체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자동차, 전자, 철강, 부품 산업까지 다양합니다. 이 기업들이 카르텔과 연루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지리적 리스크입니다. 공장이 있는 지역이 치안 불안 지역과 겹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타이밍이 지금처럼 조직 재평이와 맞물릴 수 있다는 것. 경제에서는 이런 걸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이미 수조 원이 들어간 공장을 하루아침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걸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이미 들어간 돈은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의 관세 정책과 USMCA 재검토 이슈까지 겹칩니다. 한쪽에서는 치안 리스크, 다른 한쪽에서는 무역 리스크. 이 두 개가 같은 지역에서 동시에 움직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변수가 2배가 됩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질문입니다. 리스크가 겹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실제로 주요 사건 직후 멕시코 관련 기업 주가가 단기 변동성을 보였다는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의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시작된 전구체, 멕시코의 비밀 실험실, 미국 거리의 현금, 중국 브로커 네트워크, 암호화폐를 통한 세탁, 그리고 그 경로 중 일부가 한국을 스쳐간다는 점. 이걸 원형 구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작도 중국, 끝도 중국. 그 원이 한 바퀴 돌 때마다 한국이 잠깐씩 교차합니다. 이제 세 개의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중국어권 암호화폐 세탁 규모가 조 단위라는 점. 둘째는 한국에서 실제로 적발된 1,400억 원대 사건이 존재한다는 점. 셋째는 최근 몇 년간 불법 외환 사건 중 상당 비율이 가상자산을 경유했다는 통계가 있다는 점. 이 세 숫자가 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가능성의 구조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 그렇다고 한국이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해외 범죄가 더 이상 완전히 남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범죄 다큐가 아닙니다. 이건 돈의 흐름, 공급망의 구조, 기업 리스크, 그리고 투자 판단의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멕시코 관련 주식이나 펀드를 갖고 있다면 USMCA 재검토 일정은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다면 거래소 간 이동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한 건 단 하나입니다. 총성을 쫓지 않았습니다. 돈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돈은 늘 가장 조용한 길을 선택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총성에서 시작해 펜타닐의 구조를 받고 돈이 어떻게 세탁되는지 따라왔고 그 흐름이 한국까지 스칠 수 있다는 지점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구조는 멈출까요? 아니면 더 정교해질까요?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익과 리스크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정책과 규제로 대응합니다. 문제는 항상 이것입니다.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 암호화폐를 예로 들어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트래블 룰이라는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 가상자산을 일정 금액 이상 이동할 때 송수신자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권고했고 한국도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습니다. 이 말은 곧 완전히 익명으로 대규모 이동하는 건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규제가 강화되면 범죄는 사라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라지기보다는 이동합니다. 한 국가가 강하게 막으면 다른 국가로 우회합니다. 한 방식이 막히면 다른 기술을 씁니다. 이걸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현금, 무역 기반 세탁, 암호화폐. 한 단계가 좁아지면 다음 단계가 커집니다. 여기서 다시 펜타닐 구조를 떠올려 보세요. 이건 단순히 마약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 환율과 통화 제한 암호화폐, 인프라 무역 정책, 지정학 리스크, 이 모든 게 한 원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명의 보스가 만든 게 아니라 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엘멘초가 사라졌다고 해서 수요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전구체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한 공급이 완전히 끊기는 것도 아닙니다. 암호화폐 인프라가 존재하는 한 자금 이동의 시도도 계속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공포가 아니라 지표를 봐야 합니다. 첫째, 미국의 과다 복용 통계가 계속 줄어드는지, 둘째, 중국과 멕시코를 향한 금융무역 압박이 강화되는지, 셋째, 암호화폐 규제가 국제 공조로 묶이는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 구조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셋 중 하나라도 느슨해지면 돈은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이동합니다. 여기서 한국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하고 글로벌 무역 의존도가 높고 멕시코에 제조 거점이 있고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구조의 바깥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원이 돌 때마다 한국은 접점 중 하나로 등장합니다. 이건 비관도 낙관도 아닙니다. 그냥 구조적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죠. 520만 원이 43억 원이 되는 구조. 그리고 그 돈이 세탁되어 여러 국가를 거쳐 움직이는 시스템. 이 구조에서 가장 무서운 건 폭력이 아니라 익숙함입니다. 처음엔 충격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숫자가 일상이 됩니다. 80천 명, 수십조 원, 수백 개 기업. 숫자가 커질수록 감각은 무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뉴스에 사건이 다시 등장했을 때 또 멕시코 이야기네가 아니라 저 돈의 경로는 이렇게 이어져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이 시리즈의 목적입니다.